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팬도 좋아요. 네. 오늘 더 서드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주간 작가 스테이지 프로그램으로 본 대담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언덕위 광장 작은 도서관 더 서드라고 하는 공간이고요. 지금 오늘은 알람해드렸던 바와 같이 그림책과 그래픽 노블 안에 깃든 문화 다양성 이야기, 더 나아가서 그림책 사회학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박건웅 작가님과 박주연 작가님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언덕위 광장 장도서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책문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 첫 책문화 프로그램이 런칭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광장 지기인 남태일 관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네, 안 오시나요? 지나갈까요? 네, 인사를 좀 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삶의 행태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삶의 행태를 그림책과 그래픽 노블로 보여줌으로써 독자와 말걸기를 시도하고 있는 박건웅, 박주연 작가님 두 분을 모시고 각 작가님들의 작품책에 깃든 다양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조금 소개를 해보자고 한다면요. 작가님께서 두 작가님의 어떤 대표작이 있어요. 근데 직접 들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우선 박건웅 작가님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 박건웅이라고 합니다. 만화 그린 지는 한 20년 되는데요. 200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0, 올해 21년이니까 20년 동안 이제 만화 작업을 해왔고, 주로 이제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숨은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제가 만화로 이제 발굴해서 하나 둘씩 작품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청년 작가였는데 지금은 중년으로 접어들고 있고요. 대표작으로는 노곤 이야기, 짐승의 시간, 지금 우리나라에 출판했던 이제 악마의 일기라든가 제시 이야기, 이런 한국 현대사의 숨은 이야기들을 담은 작품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박주연 작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와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주연이라고 합니다. 소개 안 하세요? 저는 네. 지금 일단 그림책 한 권과 그래픽 노블 한 권을 작업을 했는데요. 한 권은 별과 병아리라는 그림책이고, 그리고 한 권은 BT의 사나이라는 그래픽 노블입니다. 멋지죠? 선생님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저는 제시 이야기라고 이제 독립운동가 부부의 육아 얘기를 바탕으로 만화로 이제 만든 작품이고요. 되게 이제 독립운동가의 어떤 평범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나왔던 책인데 양마의 일기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라고 되게 민간인들이 이제 학살했던 그 사건들을 이제 취재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의 자료를 받아서 제가 만화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악마의 자식으로 태어난 아이인데, 주제는 그거예요. 이 악마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이 더 악마보다 더 잔인하다, 무섭다는 것들을 이 악마가 느낀다는 그런 설정입니다. 판타지적으로 되게 만든 작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짱이었어요. 예. 근데 사실 이번에 그 테마를, 우리 지금 대담 테마를 그림책 사회학, 그 다음에 그래픽 노블 사회학이라고 잡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이 두 분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들의 다른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의 자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만 작업들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판타지 작업,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웹툰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 사실 박건웅, 박주연 작가님은 우리 사회에서 공통으로 흐르는 분위기가 소외받는 사람들, 그리고 봉인된
어떤 비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현대사회의 우울, 그리고 우리가 차마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에 대한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소외를 시키고 한마디로 딸을 시키고 편견과 혐오를 좀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과감하게 작업 안에 녹여내셨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렇게 그러한 주인공들을 소외받고 억울한 캐릭터를 모티브로 하는 작업을 통해서 그분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렇게 작업을 시작하게 하시게 된 동기와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박광훈 작가님께서 이렇게 봉인된 현대사, 근현대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확 뜯는 듯한 느낌. 그걸 왜 그렇게 어려운 작업, 지난한 작업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일단은 이제 이런 만화를 현대사에 대한 관심을 갖던 시기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대학에 막 진학을 하고 이제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그림도 그리고 싶고 대학의 낭만을 이제 겪어보려고 진학을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시기적으로 노태우 정권 시기였죠. 91년도였거든요. 사건이거든요. 그때 이제 같은 신입생으로서 있던 강경대라는 친구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이제 명지대 학생인데 시위 도중에 대학생이 쇠파이프를 맞아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많은 이제 사회적 그런 관계라든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하게 됐죠. 그때 그 친구와 인연이 뭐냐면 제가 선배들 쫓아가지고 명지대에 가서 시위에 참여를 처음 했었거든요. 그때 우연히 이제 막걸리 먹으면서 옆에 앉았던 친구가 그 친구였던 것 같아요. 기억은 좀 하지만 약간 둥글둥글한 얼굴의 그 친구였는데 이제 그런 친구가 2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림 재료를 사러 이제 화방으로 가는 도중에 전단지 하나를 봤더니 그 친구 얼굴이 딱 있는 거야. 낯익은 얼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되게 소름이 많이 끼쳤어요. 저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그와 같은 운명이 되지 않았을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사회가 왜 만들어졌을까에 그런 고민들이 많이 생겨서 그때부터 이제 현대사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죠. 그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 내가 이런 고통과 현대사의 피해를 받았지만 미처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한 50년 단지 전쟁 끝나고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이야기들 한번 자료들을 이제 찾아보면서 간접적으로 그런 체험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둘씩 만화로 만들어 보자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사건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5.18이라든가 4.3이라든가 이런 사건 자체보다는 왜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가장 주된 저의 고민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역사 그러면 좀 군사 독재 시절 당시에 위정자들이 그런 역사들을 가리거나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를 느껴왔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사람들이 들려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만화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진짜 사실 그런 말씀을 들어 특히 강경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개인적인 경험으로 녹여낸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좀 충격이에요. 네, 저도 많이 그때 당시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막 초록차 터지는 현장에 가서 막 시위도 하고 같이 뭔지 모르지만 그때 선배들 따라서 그런 경험들이 이제 지금의 저의 어떤 세계를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왜라는 궁금증이 가장 큰 저의 작업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들어봤습니다. 그럼 박광훈 작가님의 어떤 작업에 대한 동기는 특히 이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에가 비춰봤을 때 어떤 작업 방향구나 알고 싶어요. 저는 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빅딜손 아이의 경우도 백색지능이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 그리고 그 편견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어떤 개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그게 이런 백색증을 가지고 있는 알비노 소년만이 아니라 이런 주인공 유진 같은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소수자들 아니면 정말 좀 평범하다라는 범주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받는 그런 차별들에 대해서 좀 다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백색증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다른 소수자들 정말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좀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한 번에 하고 싶었다는 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레가 병아리 같은 경우에도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병인데 그걸로 인해서 또 쟤는 마음의 병이 있어 이런 식으로 머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소재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제가 낸 이 두 책이 다르지만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제 작업 방식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뉴스를 되게 많이 봐요. 신문, 옛날에는 신문을 봤었는데 요즘엔 진짜 다 모바일 뉴스로 바뀌었으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 정치면도 보고 사회면도 보고 그리고 해외 뉴스도 보고 이러는데 보면서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주로 다뤄지는 그런 문제들 말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그런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사들까지도 좀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내가 이거를 좀 이야기를 만들어보면 좋겠다 하는 소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또 이야기를 만들고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림책 사회학의 주제에 맞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다 담아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작가님들께서.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기득권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변방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이렇게 담아서 작업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물론 이렇게 뭐 같이 연대하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랄까요, 기득권의 팬맷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발하고 왜 또 그런 책들을 굳이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좀 이렇게 밝은 어떤 이야기들을 담아내니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느냐라는 어떤 팬맷이 같은 것들도 좀 그 피드백으로 좀 받으실 것 같아요. 제 예상인데 그런 경우는 없으셨나요? 답변 좀. 사실 제가 아직 어떻게 보면 신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 책에 대한 어떤 많은 평가들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막 한 번씩 블로그에 검색도 해보고 이것저것 검색해보고 하는데 네.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네. 근데 다행이네요. 근데 아마도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되게 그러면 네. 책이 뜨는데 그러니까 좀확 떠요. 막 반발하거나 책이 뜨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아마 이 책을 사서 읽으신 분들 중에 왜 굳이 이런 주제를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듣고 싶은데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한 점이죠. 네.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하면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카메라 돌아가. 네. 이런 돌발 상황도 재밌는. 네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박광 작가님. 저는 할 말이 많네요. 네, 여기서 다 푸시고 가세요. 네. 주연 작가님도 이제 아직 또 그런 경우 없으시긴 네, 하지만 신인 작가님. 저는 이제 한 20년 동안 만화 작업하면서 한 크게는 한 2개 정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제가 저번 정권의 블랙리스트를 시켜서 이제 일도 아니면 안 들어오고 사찰도 당하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사찰. 이거 거의 뭐 정치계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제 통지서가 하나 날아왔는데 저한테 이제 2년 경찰 인천 경찰서에서 2년 몇 개월 동안 사찰했다는 거를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그걸 뒤늦게 이제 2년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정했다는 거네요. 예, 제가 가서 따지고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다 보통 감청을 했대요. 화가 나가지고 따지고 막 그랬는데도 자기는 법적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별로 없었는데 그럴 정도로 이제 블랙리스트로 돼서 이제 각종 지금 그런 저도 모르게 그런 좀 탄압을 당했던 생각이 드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 지금 그런 2000, 일이 예, 보니까 이제 세월호 제가 올리게 된 이유가 그 문화예술계가 한 9천 명 정도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촉구한 문화예술연대 해가지고 거기에 서명이 올라갔다고 네. 그걸 드래그로 싹 복사해가지고 그렇게 관공서에 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사실이죠. 근데 어떤 친구는 왜 자기는 나보다 열심히 했는데 왜 올라가지 않았냐고 한탄하는 작가들도 있고 높은 이야기. 하나의 이제 그게 훈장처럼 여겨지는 그런 경험도 좀 했습니다. 그런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런 적이 있었고 작품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보리 출판사에서 예전에 나왔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초기에 나왔던 책인데 좀 민감할 수 있 나는 공산주의자다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테마는 뭐냐면 주제는 36년 동안 비전형 장기수, 그러니까 감옥에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상을 저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36년 동안 갇혀진 어떤 할아버지, 노인의 이야기를 제가 그분의 수기를 받아서 이제 만화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이 출간된 이후에 이제 보수 시민단체에서 이제 불온도서에 선정이 돼서 그거 78, 네, 80년대 뭐 해가지고 같은 그런 느낌이? 선정이 돼서 책이 명대 올려져 있고요. 저 외에도 몇 개 작품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막 시위도 하고 막 책도 불태우고 막 그런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덕분에 이제 책 판매는 좀 올라갔다는 홍보가 돼서 노이즈 마케팅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오픈 이야기. 한동안 그런 사상의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 봉준호 감독님이 괴물이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근데 그러면 봉준호 감독이 괴물이 아니잖아요. 괴물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책이 타이틀로 봤을 때는 왜 제가 나는 공산주의자라는 책을 그 타이틀을 썼다고 해도 제가 공산주의자는 아니거든요. 마르크스 관련된 책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에 사상에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 책의 타이틀을 작가가 똑같이 생각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이제 그 책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나는 어느 혁명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사에서 한 번으로 하게 됐죠. 어쩔 수 없는 이 책이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책을 출판을 하고 아마 새롭게 이제 단정해서 얘기했는데 그 책은 이제 프랑스에서 소개가 됐어요. 프랑스에서도 근데 타이틀을 나는 공산주의자 똑같이 냈어요. I'm communist 이렇게 됐는데 주식 코미니스트라는 그게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거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논란이냐. 네. 자기네들은 공산주의 사상이 다 그냥 학문처럼 다 이렇게 통용이 돼 있는 사상인데 왜 우리는 왜 그런 거에 민감하느냐. 물론 전쟁이나 이런 상황이 있겠죠. 하지만 정말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의 그런 에피소드 그런 뭐 것들이 한국 사회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때 당시에는 겉으로는 민주국가의 사회를 이루고 있지만 안에서는 사상에 대한 어떤 분열 하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진짜 박건웅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이 현대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백래시를 받으셨고 이제 블랙리스트까지 올리셨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저 시기는 되게 어떻게 운이 좋은 시기일 수 있어요. 저 그렇죠. 위에 이제 작가들이나 아시다시피 뭐 80년대를 살았던 작가들 특히 이제 김산이 아리랑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이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이 책이 이제 이런 책을 이 책을 만드셨던 분에게 출판사 이제 아리랑 동력 관계자분께 물어봤는데 이때 당시가 되게 좀 약간 민감한 시기였거든요. 노태우 정권 시절이었는데 이 책 내고도 괜찮았냐 그러더니 안 괜찮다 안다. 이 책을 낸 다음에 출판사 대표가 끌려가가지고 거의 고문 비슷하게 조사를 받고 힘들었다고 이 책이 그때부터 책이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이 책이 이제 약간 동네 은밀한 서점 있잖아요. 학생 네. 운동권들이 다니는 서점에 그 밑에서 이제 꺼내가지고 주는 책이었거든요. 그 웨일즈의 아리랑 원작 그쵸, 이 원작 책이.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 저는 뭐 그분들보다는 운이 좋은 편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겸허하게 늘 언제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 속에서 더 가슴이 아픈데요. 네네. 아 그러면은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두 작가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들을 계속 해 나가시는 가운데 이런 어떤 탄압도 있고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독자들의 어떤 공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위로를 주고 응원이 되는 반면에 어떤 또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작가는 이러한 작가다. 뭐 A는 B다라고 말씀 하시듯이 뭔가 어떠한 프레임으로 이렇게 고정될 수도 있는 약간의 그 두려움 같은 것도 있지 않으실까 이제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보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오늘날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하는 공통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기에 좀 다른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지 작품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공통의 경험으로 나아가기 위해 조금 더 어떤 부분을 좀 포인트를 두면서 작업을 해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작품을 예시로 예. 들고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걱정이 있어요. 네,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런 작품만 하는 작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도 사실 다양한 이야기를 다 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렇죠. 막 작품 막 시작하고 그리고 막 구성을 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그런데 작품을 할 때 제가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 그러니까 너무 걱정만 하게 되지는 말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할 말을 못하지는 말자.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보편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다 어떤 마음의 응어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다 자기 나름의 어떤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사회인데 조금 특별한 소재를 가지고 소외된 사람을 주제로 작업을 한다는 게 그리 그렇게 막 다른 거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안 됐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좀 특별한 주제와 소재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 해도 다 일반적인 그냥 사람의 이야기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BT에서 나이 작업할 때도 그걸 좀 신경을 써서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 친구는 이야기 속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내용을 조금 말을 하자면 여동생이 축구대회에 나갔는데 그러니까 동생의 경우에는 축구를 잘하는 그 실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냥 일반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냥 축구 잘한다 이런 걸로 평가를 받는데 이 친구는 그냥 뒤에 앉아있기만 했을 뿐인데 외모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옛날에는 처음에 제가 백색증에 가진 환경을 봤을 때 정말 신비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한 게 아니라 피부색도 정말 특이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막 동화 속에 나오는 엘프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제가 아마 제일 처음 본 게 길에서 봤을 거예요. 햇빛 되게 쨍쨍한 날에 모자랑 이렇게 쓰시고 여성분이었는데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비롭다, 특이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어릴 때는 그렇게 넘겼는데 제가 18살, 19살 때쯤에 한창 홍대로 자주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홍대 입구역에 외국인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봤던 분은 한국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홍대 입구역에서 마주쳤던 백색질 분들이었는데
배낭을 엄청 큰 걸 메고 계셨어요. 엄청 큰 배낭을 메고 계셨고, 그리고 흔히 생각하는 전신, 그러니까 머리색이랑 피부랑 다 완전 거의 하얀색으로 밝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그래서 눈까지 전신 네, 전신 백색증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엄청 바쁘게 막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한참 그때는 코로나도 없었고 딱 저녁 시간쯤이었거든요. 저도 학원 간다고 막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우르르 들어오고 그분만 중간에 가만히 서가지고 지도를 보고 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제가 학원 가다가 멈춰서 그걸 한참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게 확 느껴지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엄청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의 경우에는 바쁘게 막 옷을 좀 독특하게 입었다 해도 네네네.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진 않는데 신뢰가 되는 그러니까 부분. 네, 그래서 저도 거의 티가 안 나게 그래서 이게 걸어가면서 힐끔힐끔 보고 했는데 이게 그런 시선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리 막 예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본다고 해도 그런 좀 자신을 계속 관찰하는 듯한 그런 시선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도 뭐 좀 한 번씩 외모에 대해서 신경 쓰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그래서 진짜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제일 처음 떠올렸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살을 붙여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낸 건데 그래서 아무튼 제가 처음 알려준 말이 그러니까 이게 그 백색증이라는 특수한 어떤 질병 때문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관심을 받는 것 그리고 아니면 내가 조금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나를 다르다라고 치부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려는 말은 진짜 이 책에서 나타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좀 자기도 보통 사람처럼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유진이라는 주인공 친구가 그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거다. 저는 그래서 백색증을 다루고 있지만 백색증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네. 우리의 이야기지. 네. 백색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의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고 아까도 작가님 얘기했지만 그런 상대적으로 동생과의 어떤 차이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아 작가 대단히 섬세하다 그 생각을 읽으면서 느꼈어요. 이게 되게 원래 처음 작가가 시작할 때 좀 약간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욕심이 앞서가지고 맞아요. 자기가 수습을 못한 경우가 있어요.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절제 있게 간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선택지도 많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들 욕심내지 않고 자기가 주어진 이야기들을 효과 있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처음 작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박준희 작가님 봤을 때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읽으면서. 아니 저는 사실 박준 작가님이랑 이제 그레고와 병아리하고 빅데이터나리 두 작품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매번 말씀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실은 뭐 신인 작가님이라고 하셨지만 맞아요. 어떻게 보면 기성 작가님들보다는 나이도 그렇고 뭐 작업물도 이렇게 많지는 않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제작자 입장에서 되게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 내 작품으로 어떤 분도 어느 한 분도 상처받지 않길 바란다. 그거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주인공을 내세움으로써 또 다른 한 사람의 소외되는 그 캐릭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 굉장히 박건웅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심한 작업을 이렇게 아우르면서 고려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박건웅 작가님이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작품이었어요. 네네. 예, 그러면은 박범 작가님께서는 또 지금 똑같은 질문인데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야기다.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뭐 연출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안에 다른 어떤 작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특별한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첫 작품 나오고 두 번째 작품 이제 하면 할수록 이제는 좀 다른 걸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이제는 다른 걸 좀 만들어보고 로맨스도 해보고 싶고 선생님, 액션물 같은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박보로 작가님 이해는 일이 드립니다. 일이 그 현대사 첫 작품, 둘째 작품, 녹음 이야기 같은 걸 보고 그와 비슷한 류의 작품들을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네.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보면 이제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한국 현대사의 거대한 벽화를 만들어보자 하는 것들은 있긴 했지만 중간중간 다른 것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단추가 하나씩 깨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현대사에 대한 작업물만 쭉 이제 나오게 됐고 또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대사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았던가 아니면 왜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가 더 얼마나 더 많은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이제 결국 이제 작품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느끼는 거는 현대사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이 힘든 현대사를 이겨내면서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진실을 위해서 싸워 나갈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과 반대로 이런 뭐 되게 한국 전쟁 당시에도 인간의 학살 같은 끔찍한 학살을 저지른 사람들이 왜 평범하게 우리 일상에서 잘 살고 있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인간에 대한 모습들이 현대사 안에서 다양하게 보여주는 방식이죠. 네. 결국은 이제 현대사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안에 담겨진 것은 인간이라는 주제는 결국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 자신도 하나의 현대사에 속해져 있다는 것도 이제 작업하면서 느껴졌어요. 저희 이제 아버지 세대부터 제 주변 가족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 안에 다 현대사 안에 포함됐던 역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저도 제 개인 사적 이야기들을 만화로 이제 한번 풀어내고 보자 싶은 그런 생각이 지금은 이제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현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같은 현대사이지만 그 안에 담겨진 인간에 대한 이야기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네요. 기대되네요.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로맨스물들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이게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네. 정말 쑥스럽고 미치는 거예요. 막 진짜 오글거리고 날 좋게 만들어줘야 될까? 어떤 식으로 주변 또 누구를 아는 사람을 그렇게 다뤘을 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피드백을 엄청 줄 거예요. 네. 나 그랬지 뭐 하면서 그런 부분들 되게 이게 사실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개인사적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자체가 그런 작가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제 아트슈필만의 G라는 작품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거든요. 저를 만화를 이끌어주게 했던 그런 작품인데 아트슈필만의 G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서 아버지를 기록을 하면서 만화를 했잖아요. 유대인 학살 사건 겪은 홀로코스트 겪은 아버지 이야기를 장담하게 적으면서 만화를 옮긴 작품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의 가족사의 치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도 자살하셨고 그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진짜 중요한 건 날 것 그대로 나와요. 거기서 아버지가 뭐 자식의 옷을 태우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편집적 자세 그 모습들이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것들을 만화 안에 다 담아냈어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참 남에게 보여주기도 쉽고 치부고 치부고 그런데 그거를 작품 안에 했다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대함 그런 것들이 많이 저한테는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소외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본인의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는 어떤 하나의 도구로서 글쓰기 여러 도구가 있는데 그런 방식 중에서 만화 혹은 그림책이라고 하는 매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림책과 만화라는 거는 두 작가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그 장점이 있는지 혹은 뭐 우리 사회 부조리를 드러내는 도구로서 역할은 또 어떤 이 만화라는 뭔지 한번 알고 싶어요. 두 작가님들에게 이 만화라는 의미 그러니까 저는 원래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영상도 사실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전공을 수술미술 쪽을 해요. 전공이 뭐죠? 저 판화 전공인데, 그래서 지금 그것도 시각 작업이잖아요, 사실. 그쵸. 그래서 저는 아직 회화가는 파나처럼 그리고 맞아, 진짜. 파나가는 회화처럼 그리고 바꾸자고 생각하잖아. 근데 꼭 하나 근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딱 목판 재밌네요. 그랬어요. 네. 진짜 목파는 느낌이 딱 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목파는 좀 되게 좋아해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시각 작업하는 걸 원래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제일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이미지화 시켜서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네, 했어요. 네, 네. 근데 사실 그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스토리를 구현할 수 있는 거지, 거기서 작가 설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토리가 들어간 이미지라는 게 되게 좋았는데, 만화나 그림책이라는 게 이미지인데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매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또 생각하고 있는 것도 많고 진짜 잡생각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엮어내서 세상에 제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저한테는 만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계속 좀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유가 저한테 그게 잘 맞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네. 이번에 막 책 작업할 때도 딱 만화라는 거? 그러니까 왜 만화가 있어야 되지? 이걸 왜 만화로 보여줘야 되지라는 걸 계속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좀 이미지적인 요소가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싶고, 그리고 제 방식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이미지로 보여주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진짜 더 전달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만화라는 게 네. 호소력이 있고. 박원순 작가님. 그 그림책과 만화를 구분짓는 것을 예전에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구분이 사실 모호해졌다고 할 정도로 네.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만화 그리는 사람이 그림책 작업도 하고 맞아요. 그림책 하는 사람들이 만화도 하고, 결국은 그 안에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 가장 맞는 매체를 선택하는 것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림책보다는 만화가 훨씬 더 이제 이야기 전달력에 있어서는 칸과 칸 사이가 더 많잖아요. 네. 칸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칸과 칸 사이에 숨겨진 시간과 공간, 여러 가지 연출력에 따라서 독자들이 좀 더 직접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책보다는, 그림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림책은 그림책 다음이 있고, 만화는 좀 더 칸의 미학으로 인해서 독자들에게 좀 더 직접적이고 자신의 세계를 좀 더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매체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저는 이제 만화도 예술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예술가를 쉽게 얘기하면 잠수함의 토끼라고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보통 초기에 잠수함이 심해로 내려갈 때 토끼를 같이 태운다고 해요. 토끼가 이제 산소가 부족해지면 잠수함이 이제 위험하니까 위로 올라가고,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대신에 이제 토끼 상태를 보면서 산소가 얼마나 많고 적은지 알 수 있는 거죠. 토끼가 죽으면 산소가 없으니까 빨리 올라가야 되고, 토끼가 괜찮으면 그대로 계속 잠행을 해도 되고, 이런 식의 하나의 잠수함의 토끼를 예술가에 비유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본질적으로 예술가는 사회에 민감하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서 민감하게 가장 가다앉는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도 작가님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그 사람을, 네. 알비노 사람을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저런 분이 있었는데, 작가님 같이 발견을 하고 이걸 작품화하고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하나의 그 발견, 예술가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이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잠수함의 토끼같이 사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자기가 체크를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기본적으로 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저는 그래서 예술가들은 그런 사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는 하나의 그릇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들고, 옛날에는 이제 공산주의 사회라든가 뭐 근본 사회 같은 경우는 예술을 정치 아래에 두려고 했잖아요. 네. 정치가 하는 대로 왕이 궁정화가든 뭐 신녀처럼 이거 그려라 저거 그려라, 내지는 뭐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상에서는 국가에서는 뭐 성전화 같이 그렇게 이제 예술을 활용하는 도구였다면, 저는 예술은 이제 정치 위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술 안에 정치가 포함돼서 다양한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여러 모습들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의 그릇과 같은 네. 역할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만화가 그러한 모습, 우리 사회의 어떤 현실이라는 모습들, 그 다음에 조금 부조리를 담을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 두 작가님들 작품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사실 박현 작가님은 2작품밖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가님의 어떤 특이점이 좀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레그와 병아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그레그, 외로움에 지친 한 인물이고 존재인데 굉장히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리고 사실 빛계선 아이에서도 유진이라는 그 주인공을 내세웠지만 이 아래 보면 소외받은 동물들이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가령 핑크 돌고래라든지 그리고 검정 고양이라는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주연이 아닌 조연 역할을 하는 캐릭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연이지만 또 다른 사람은 또 아닌 또 다른 존재인 이런 캐릭터들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혹시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제가 애초에 아주 기본적인 이유 중에 동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동물한테 이입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고양이를 2마리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들이 그냥 새벽에 창밖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창밖을 보다가 제가 이렇게 방에서 나오니까 픽 돌아보는데 눈빛이 너무 슬퍼서 약간 갑자기 사람한테는 그런 거 잘 못 느끼다가 고양이의 눈빛을 보고 갑자기 너무 뭉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진짜 제가 키우던 애완동물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어요. 괜히 얘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진짜 그런 되게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무의식적으로 넣기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넣다가 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들을 비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존재인 거죠, 동물들이. 그래서 사실 그레그와 병아리에서는 그레그를 표현하는 어떤 특징들이 주연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레그라는 존재가 제가 말한 그 동물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러니까 병아리가 아니라 그레그가 그 특징을 나타내는 어떤 동물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생김새 자체가 정말 표정이 보이지 않고, 입도 없어요. 입이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입을 원래 캐릭터 디자인할 때는 입이 있었어요. 입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삭제한 이유가 눈썹하고 입이 표정을 나타낼 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눈썹하고 입이 없는데 눈만 있잖아요. 네. 눈하고 길쭉하고만 있는데, 그 이유가 감정을 좀 잘 외형적으로 느끼지 못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그 웃는 장면 말고는 그레그의 감정이 느껴지는, 표정으로 읽을 수 없는 그런 좀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레그를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빛계선 아이에서는 동물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검은 고양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은 고양이랑 핑크 돌고래가 등장하는데, 이 유진이라는 주인공이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검정 고양이랑 핑크 돌고래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외형적으로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동물원에서 학대를 받거나 아니면 보호소에서
거부를 당하는 그런 제가 실제로 봤던 사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이 책에 넣자 해서 넣었는데 그 넣게 된 과정에서 유진하고 겹쳐 보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유진이라는 친구가 그 모델 에이전시에서 제안을 받는 그것도 이 친구가 외형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모델 에이전시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핑크솔 노래를 동물원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원에서 보는 과정에서 막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그리고 계속 햇빛을 보면 안 되는데 햇빛이 많이 봐서 반점이 생긴 이런 돌고래를 유진이 마주하면서 아 내가 잠깐 반짝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지 않고 이렇게 외형적인 거에서 들어온 제안을 쉽게 수락한다면 정말 이 핑크 돌고래처럼 혹사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 유진이 그걸 그 핑크 돌고래를 통해서 자신을 보는 거죠. 자신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 메시지를 넣고 싶었어요. 돌고래라는 존재에. 그리고 그 검정 검은 고양이의 경우에는 보호소 기피 대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록은 아닌데 그 외국에서는 확실히 검은 고양이들이 화양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고 우리나라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외국의 경우에는 확실히 좀 불행, 불운 이런 거랑 연관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숫자 4 싫어하는 것처럼 검은 고양이를 좀 무서워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갑자기 다른 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편하게 하세요. 그 검은 고양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소설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도 옛날에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좀 다크한 이런 그 작가 작품들도 좋아하고 해서 근데 좀 그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도 어떤 좀 검은 고양이한테서 무서움을 느끼고 어두운 존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비롯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유진이 입양하게 된 그런 그 고양이가 어떻게 보면 유진하고 같은 맥락인 거죠. 제가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그 고양이 자체도 외형으로 판단되는 그러니까 그 고양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보호소에서 데려갔다가 외형이 검정색이야. 그래서 난 불길해서 싫어라고 하향을 하는 그런 좀 에피소드가 들어가면서 친구가 또 자신이 왜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지 아니면 또 상처를 받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길게 아니에요. 네, 너무 다각도의 모습으로 다른 존재를 통해서 또 주인공이 이입시키는 그런 장치들을 말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 번 더 읽고 싶다라는 한 번 더 읽고 싶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깜짝 홍보를 그 BTS 선 아이를 보면서 네네. 아 이게 보면 이제 깜짝 홍보가 사실 진짜 좋은 이야기는 작가님 삶에 숨어 있는 거죠. 자기 주변의 여러 가지를 보면서 경험했던 거라든가 자기가 주변에 알고 있던 것들이 다 머릿속에 들어와서 자기로 나오는 그런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여러 작가도 다 그렇지 작가님 특별히 더 자기 삶에서 발견하고 그런 것들이 탁월하게 보인 게 아닌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을 드리시네요. 박건웅 작가님. 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을 너무 감명 공감되는 네네네. 사실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박건웅 작가님한테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뭐 최근작에 비해서 뭐 악마의 일기라든지 혹은 뭐 브리짓 판사시 나왔던 괴물들 같은 경우는 예전 작품들의 그냥 그 어떤 팩트에 대한 기반한 이야기를 그대로 어댑테이션하는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나아가서 작가님의 상상력을 좀 더 끌어들이는 판타지 요소를 좀 끌어들이는 기법을 투여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근데 이게 맞는지.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판타지 요소들을 작품 곳곳에 장치를 심어놨을 때 효과는 무엇이고 그렇게 하는 의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SF 판타지 장르는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누가 만화가 작가, 동료 작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역시 SF는 만화가의 로망이지. 저한테 항상 이렇게 현대물 그리고 있으니 옆에서 그랬던 작가가 있어요. 그 친구는 그걸 그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SF, 판타지, 상상, 공상 이런 것들은 사실 만화가에서는 되게 하고 싶은 장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그 SF 공상 과학을 소재로 다루고 있어도 그것이 결국 공상 과학만을 다루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가장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영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왔던 옛날 초기 무성 영화 이제 메트로폴리스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기계 인간을 통해서 본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당시에 그 산업혁명 당시에 그 노동자 문제라든가 빈부의 계층의 문제들이 그 안에 판타지적으로 잘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말은 없지만 그런 거 보면 그거는 단순하게 공상 과학만 지향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을 보여주는 거고 빗대어서 어떤 식으로든 정치가들의 그런 눈에 비어서 피해서 보여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작가들의 감독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결국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 현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역사적이라든가 사회의 정치적 문화 무언 것들을 이런 식으로 재밌게 가공해서 보여주면 독자들이 많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바탕에서 이제 장르적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독자들도 마치 이제 음식을 따지면 저 사람 음식점에 가면 맨날 똑같은 짜장면 먹을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어떤 이상하게 양장피 새로운 재료를 가미해서 저런 걸 만들어놨어. 저거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일반 독자들도 저 사람의 다양한 시도들을 격려하고 호기심에서 한번 먹어보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작가들은 끊임없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자기의 작품 세계를 넓혀가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두 분 작가님들 모시고 이런 그 그림책 사회학, 그 다음에 그래픽 노블 사회학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가운데 시간이 벌써 1시간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한 50분 정도, 11시 50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혹시 두 분 작가님들께 궁금한 어떤 질문이라든지 이건 좀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돌발 질문 있으시다고 한다면 한번 받아볼까요? 네. 신현정님께서 주신 채팅인데요. 박건웅 작가님 제시 이야기 소재는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분 때문에 만났어요. 한소원 저희 우리 나비 대표님께서 제가 이제 다른 걸 하려고 이제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상해 영사관에서 이제 만화 제작 의뢰를 이제 에이전시 우리나라 출판사님 대표님께 이제 제시를 하셨나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만화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제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상해 지역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홍보 만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디 지역에 가면 뭐 빈봉이 의사, 거사지적 있고 이렇게 학습 만화처럼 홍보하는 그런 만화를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그러지 말고 대표님께서 이제 좀 제대로 한번 이제 그래픽 노블을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국립기념관에 가서 자료를 구했죠. 그때 이제 그 박사님께서 제시의 일기라는 책을 하나를 이제 권해주셨어요. 그 책 보니까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독립운동가의 생활상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되게 숨어있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를 만화를 해보자라고 해서 같이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부연 설명 좀 드리자면 사실 제가 그때 즈음에 2016년도 즈음에 제가 좀 박건웅 작가님의 짐승의 시간에 완전 꽂혀 있었어요. 2016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 앙골렘 만화 페스티벌 초기 이제 그 앙골렘에서 작가님의 작품을 제가 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짐승의 시간을 보고 이 작가는 미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작가가 다 있나. 제가 정말 신세계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구나. 이러한 이야기들을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좀 매달렸어요. 선생님하고 하고 싶다. 그때 되게 많이 튕기셨어요. 안 하신다고. 전 안 합니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저는 선생님하고밖에 이 입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안 하신다고 해도 저랑 계속 막 얘기하시고 막 저랑 독립기념관 막 가시고 생각해보니까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거죠? 수입이 없었어. 왜냐면 그 네. 블랙리스트 때문에 네, 리스트에 선정이 돼서인지 모르지만 그때 일이 이제 하다가 끊기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수입이 없은 상태에서 그래서 저끼를 예, 말씀해 주셔가지고 연락을 그것도 드린 하는 거예요. 과정에서 1년에 있었죠. 네, 뭐 제가 맞아요. 저가 이제 어떤 작가인지 네, 막 검열당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되게 우여곡절 속에 지금 그 제시 이야기는 오히려 국가가 인정한 K 리본이라고 우수 문화 콘텐츠로 지정받은 작품이고요. 질문 주셨던 신현정 선생님께서 짐승의 시간도 읽어보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게 돌발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 덕분에 굉장히 재미있는 저희만의 에피소드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각 작가님들의 작품 계획에 대해 한번 들어볼게요. 박경 작가님 나와줘요. 네.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판타지 장르를 좀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제 일산 지역의 금정골 학살 사건이 있어요.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구역을 했던 사람들이 구덩이라고 있어요. 금정구이라고 수직 갱도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20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이제 빨갱이 이제 공산군에 구역했다는 이유만으로 밥 해주거나 이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제 학살했던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판타지적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있어요. 황금동 아파트라는 작품인데요. 그거를 이제 내년 초에 출간될 예정이에요. 어느 출판사에서 나오나요? 우리? 나이? 네. 여기 우리 나비에서 준비하고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네네. 그럼 박지원 작가님 보니까 다른 질문자께서 질문 주셨는데 박지원 작가님 혹시 다음 작품을 구상하는 것은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우리 나비 최고입니다. 이거 너무 감사하고 오글거립니다. 네, 박지원 작가님 다음 작품 계획 들려주시죠. 저는 지금 다음 작품을 계획하고 있는 게 구상하고 있는 게 여러 개 있어요. 네, 여러 개 있는데 네. 아직 막 확정된 이런 거는 없고 제가 몇 개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사실 제가 이때까지 했던 작품들하고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이 이야기가 올해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편견을 넘어서 사람들이 혐오하는 어떤 동물을 등장을 시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혐오하는 동물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몇 개 있으실 거예요. 모기? 모기도 있을 수 있어요. 가선생. 그래서 좀 그런 동물들 중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네네네. 말씀 주세요. 네, 그래서 왜냐면 지금 이게 픽스가 이런 게 아니, 아니라서 괜찮아요. 자유롭게 말씀해주셔도 돼요. 네. 저는 지금 비둘기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언젠가부터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에서부터 그쵸. 시작했는데 지금은 좀 뭐라 그러죠? 그 해를 끼치는 네. 새로 좀 비둘기에 대한 에피소드를 저도 잠깐 얘기해요. 진짜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밤에 저 요즘에 공포 이렇게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는 게 취미거든요. 혼자 있을 때 보면 재밌어요. 틀어놓고. 밤에 이제 가는데 저기서 불을 딱 끄고 조명만 있죠. 하고 있는데 저기서 부시작 뭐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네. 저기 그림 있는 속에서 뭐지? 생각하다가 갑자기 거기서 무서운 거 보고 있으니까 깜짝 놀랐죠. 딱 피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비둘기 한 마리가 거의 완전히 그 작업실 안에 들어온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작업실에요? 네, 쫓아내려고 막 빗자루 들고 막 쫓아내도 안 나가요. 어머. 빙빙 돌고 1시간 동안 진짜 쫓아내려고 해도 안 나오고 계속 빙빙 돌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잡아서 쫓아냈어요. 근데 알고 한 시간 만에? 봤더니 거기 찾아봤더니 네. 거기다 알을 낳은 거야. 어머. 갑자기 마음이 비둘기 그 짠해지네요. 작업실 안에다가 근데 알이 그냥 저거 하나 있으면 그래도 살려주면 깨져 있더라고요. 5 알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비둘기도 자기 새끼 보호하려고 계속 그랬구나라는 네. 생각을 약간 생각이 났어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짠한 마음. 짠한데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이야기 소재가 될것 같아요. 네, 비둘기 네. 소재가. 맞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경험한 거를 바탕으로 네네.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무슨 경험을 했는지 네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요. 저희 집에서 버스를 타려면 네. 좀 내려가야 돼요. 살짝 내려가야 되는데 한 5분? 5분 정도 이렇게 걸어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다 보면 언덕길이거든요. 언덕길인데 이렇게 내리막길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차를 타고, 처음에 본 게 차를 타고 가다 본 거였어요. 씩 지나가는데 비둘기를요? 네, 네. 신호가 걸려가지고 뒷자리에 적혀 있었죠. 그래서 옆에 막 보고 있었는데 하얀색 비둘기인데 점박이인 거예요. 검정 점박이인 좀 아기 비둘기? 막 다 큰 것 같은 그런 비둘기가 혼자 보도블록이 있는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먹이를 찾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누굴 찾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누군가를 찾고 있거나 아니면 뭐 먹이를 찾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보고 그냥 넘겼죠. 저는. 넘기고 잊고 있었는데 다음날 또 있는 거예요. 그 같은 자리에. 네. 그래서 나 학교 가다가 저는 뭐야, 왜 여기 또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급하니까 또 갔어요. 근데 한 일주일 동안 나갈 때마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비둘기가. 근데 정말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옛날에는 막 비둘기 위에 막 뭐가 날아가면 뭐 떨어진다 그쵸, 그쵸. 막 이런 말도 있었고, 맞을까? 네, 뭐 떨어진다 이러고, 그리고 괜히 비둘기 지나가면 애들이 싫어 막 이러고. 제 친구들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홍대나 신촌 쪽 가면 되게 모여있는 데 많잖아요, 비둘기들. 그래서 그런 데 걸어가면 무섭다고, 나한테 날아올까 봐 너무 겁난다고 막 이러는데, 사실 저도 옛날에는 그래 날아오면 겁나겠다 이랬는데 요즘 좀 생각이 바뀐 거죠, 비둘기에 대한 생각이. 그래서 왜 그렇게 혐오를 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생각이 좀 더 뻗어나간 게, 이유 없이 혐오하는 대상이 또 있잖아요. 사람들 중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어서 혐오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비둘기를 소재로 해서 이유 없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좀 대변하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네. 지금 스토리를 짜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빠르게 나오도록. 그런 것들이 지점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네. 대상화되지 않고 소재가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네. 좀 확대해서 해석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그런 게 될 수 있는. 되게 중요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네네. 너무 잘 들어봤습니다. 너무 기대되고요. 네. 빨리 그 책을 두 분의 빨리 보고 싶네요. 네. 비둘기. 네. 자, 이렇게 우리 사회의 문화 다양성과 사회적 이슈를 그린 책과 그래픽 노블 속에 담아내고 있는 박주연, 박건웅 작가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본 행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주간 작가 스테이지 대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